앞서서 댓글로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셨는데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결국 남양성모성지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친절하지 못한 배응망덕한 이 유튜버를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라며 남양성모성지 시작하겠습니다. 르꼬르비제 사무실 경력이 있고 루이스 칸의 제자인 마리오 보타는 근대 건축의 정수를 받아버린 건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3년 스위스 티치노 태생의 마리오 보타는 스위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베네치아에서 그의 건축적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는 기능적 그리고 공간적 구성의 합리성과 기능성에 대해 영향을 받았고, 루이스 칸을 통해서는 기하학적 형태를 통한 건축적 언어와 상징성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재료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기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작품들은 매시브와 격조 있는 기하학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알바로 시자와의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마리오 보타는 형태적 순수성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매스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형태에서 무게감과 중압감까지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조금 더 극단으로 나아가 있는 건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관되고 예외 없이 아주 높은 확률로 덩어리감, 형태적 일체화인 매시브를 통한 매그니피센트 그랜저를 표현한 건축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바로 시자는 소형 그리고 중형의 채플과 관련된 설계 이력이 많지만 마리오 보타는 소형보다는 중규모 이상의 어쩌면 초대형 규모의 종교시설 설계 이력이 많고, 이를 마리오 보타 스스로도 프로젝트상 종교시설이 아닌 세크리드 스페이스로 구분지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쓰는 언어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건축가의 홈페이지에서도 종교시설을 세크리드 스페이스로 카테고라이즈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종교시설, religion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전문가가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리프레시와 집중을 불러일으킴의 효과 넘어 그 전문가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 추구하고 차별점을 두고자 하는 방향성과 의지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태원은 위대한 탄생에 나와서 가수의 음의 진동과 떨림을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 바이브레이션이 아닌 비브라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었죠. 마치 자신이 작곡하고 프로듀싱할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악기를 찾는 듯한 한국의 포스트 이승철을 찾는 시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일반인들의 리프레시와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넘어 그 언어가 세상을 이끌어가 버리기도 하죠. 물론 그 언어는 또 누군가의 한계점이 되기도 할 테지만 말이죠. 저도 중대형 교회나 성당을 의뢰해야 되는 입장이고 금액적 제한이 비교적 덜하다면 글쎄요, 설계자로 가장 준비된 건축가 마리오 보타를 단연 1순위로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얘기가 딴 데로 샜지만 다시 돌아와서 마리오 보타는 많은 재벌들과 종교계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형태에서 아우라가 느껴지는 동시에 형태적 중압감을 이끌어내는 권위주의적인 장엄함을 아주 잘 디자인해내기 때문이고, 이는 많은 근현대 재벌들이 좋아했던 카테고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높이가 아닌 디자인 능력으로 바벨탑을 아주 잘 쌓는 건축가 마리오 보타입니다. 알바로 시자가 풍경 속에 조화를 이루는 오브제 느낌이었다면 마리오 보타는 과대한 무게감과 중압감으로 오브제로 집중시키며 주변의 풍경을 마치 일반 상대성 이론처럼 시공간에 왜곡이 발생하도록 만들어내는 경험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자와의 일부 유사성과 동시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상을 강제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마리오 보타의 건축물은 경험하는 사람마다 그 경험의 다양성이 확장되는 것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느낌에 더 가깝죠. 어떤 사진가가 와도 100이면 99 이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 보타는 그의 작품의 외장재를 벽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가 태어나고 건축적 성장을 한 스위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 티치노와 롬바르디아의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벽돌이 아닌 석재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외장재로 쓰는 석재 사이즈가 아닌 벽돌과 같이 수직적으로 매시브함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활용합니다.
이는 마리오부타가 기하학을 이용한 매그니피센트를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되는 곡선을 직선과 일관된 재료로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만약 석재를 일반적인 사이즈로 사용했다면 곡선에서는 그 리듬감이 깨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시공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전에 벽돌이 이리 비싼 마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택이든 근생이든 가장 무난하고 가장 싸니까 많이 쓰는 거겠지 싶었는데 벽돌 하나하나에 대한 재료비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재료를 하나하나 쌓아야 하는 무지막지한 양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철학, 건축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수공예적인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규모의 벽돌 마감이라면 가격을 알고 나면 더 뜨억스러워지고 너무 돈 냄새가 진동하는 느낌입니다.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 중 셋째 집을 건드리지 못한 것은 튼튼해서가 아니라 가장 비싸서이지는 않겠죠. 스트라이프 패턴이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명확히 구분되게끔 사용할 때도 있고 페이드 효과에 가깝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인공적인 느낌이 드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마리오보타가 성장한 지역의 성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기법이며 리듬감과 미학적인 표현보다는 이곳은 공들인 공간이다 라는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고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한국인이라면 조금 낯선 강요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는 루이스 칸이 공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대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광을 굉장히 제한적인 방향과 형태로 강제하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연속되는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만나 창조의 시작점과 폐허의 종말을 동시에 경험하는 엄청난 공간들이 루이스 칸의 대표작 이곳저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 루이스 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한 마리오보타는 특히 교회 건축이라는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과 만나 여전히 극적으로 연출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재료, 형태, 마감 방식 등을 보았을 때 표현적인 방식과 공간에 반영되는 결과가 루이스 칸에 비해 더 유려해진 경향도 있지만 그보다 프로그램상 극적인 연출이 더 찰떡이 되니 영향을 받았다 해도 마리오보타만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 칸을 사실 너무 좋아하고 건축학도로서 많은 스터디를 진행했고 죽기 전에 꼭 가야겠다 다짐하고 있는 루이스 칸의 건축물들이 많지만 사실 프로그램과 기능적인 부분들의 실제적인 조화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 빛과 그림자의 명암을 바라보며 사색하고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 건축물이 국회의 의사당이라니, 이 돗자리를 펴놓고 피크닉을 하거나 어떨 땐 혼자 명상해야 할 것 같은 곳이 연구소라니, 빛과 그림자의 명암 대비는 마리오보타의 적극적인 세크리드 스페이스 설계를 통해 만개하는 느낌입니다. 마리오보타는 의외로 프리츠커 수상이 없습니다. 리움을 설계할 때 이건희 회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축가 3명에게 설계 의뢰를 하라 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 있죠. 그래서 추려진 3명이 램쿠라스, 장누벨, 그리고 마리오보타입니다. 마리오보타는 이 3명 중 유일하게 프리츠커 미수상자입니다. 알바로 시자가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는데 마리오보타가 프리츠커 수상이 없다는 게 좀 의아하고 선정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강력한 한방이 부족했고 수상 아다리가 안 맞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같이 한국에서의 혼신의 힘을 다한 활용점정의 작품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당당하게 프리츠커상을 수상한다면 또 더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감사할 일일 것 같습니다. 리움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에서 2004년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미술 애호가인 이병철의 리와 뮤지엄의 움을 따서 리움미술관으로 이름 지었고 이재용의 동생 이서연이 현재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고미술 애호가였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포장을 아주 잘하면 그러는 것이고, 사실 예술품은 재벌들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비자금 관리로 예술품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예술품 중에 서도 특히 고미술 애호가였다라고 괄호를 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리움미술관 M1 상설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국보가 36점, 보물이 96점 규모인데 이는 국보 109점, 보물 303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가 13점, 보물이 36점인 것에 비한다면 웬만한 국립지방박물관보다 소장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 미술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보유량을 자랑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유하고 있는 국보 중 10점은 이건희가 기증한 것을 보면 넘치다 못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리움을 지은 느낌입니다.
2000년대는 플래시 메모리, D램이라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세계 최고의 플래시 메모리 기업으로 부상하는 매우 유의미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흐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2020년대까지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장주로 등극하게 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리움 미술관이 개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가의 라인업이 미쳤죠. 렘쿠라스, 장누벨, 마리오 보타. 이 라인업이라면 엑스포가 열린다 해도 믿을만한 정도입니다. 상상 속에서나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팀플을 한다면의 실사판입니다. 최근 뉴홍익 프로젝트에서 렘쿠라스, 렌조 피아노, 헤르조그 드메런, 데이비드 치퍼필드, 사나,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 지명, 오 프리츠커 수상자라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는 지명현상 라인업이기 때문에 결국 건축 디자인의 주체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렘쿠라스, OMA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리움의 라인업이 나오기에는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건축가들의 조율과 조합의 측면에서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를 예로 들자면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을 심사할 만한 미슐랭 7스타 이상의 고든 램지, 알랭 듀카스, 야닉 알레노 등 요리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다이닝을 위해 요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건축가에 대한 탐구를 이번 영상에서 심도 깊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건축가들의 대표작들과 함께 짧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누벨의 대표작으로 아랍세계연구소가 있습니다. 아랍세계연구소에서 장누벨은 카메라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통해 형상화한 문양을 인면으로 사용하여 아랍의 전통 문양을 재해석한 것이 가장 유명하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오,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자연광의 광량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게끔 움직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고장률이 높아서 가서 보면 움직이는 거 반, 안 움직이는 거 반 된다고 하죠. 한국의 전통 문양을 재해석한 작품도 비슷한 예시로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원서 작가의 가구와 장식품들을 보자면 공사장에서나 오피스 파티션 조립할 때 익히 보게 되는 금속 단면이 이렇게 한국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전통이라는 것을 재료와 정성이라는 틀 안에서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게 됩니다. 전통 재해석에 대한 사례를 잠시 들었지만 아랍세계연구소가 1987년도 준공이라는 것을 보면 장누벨의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놀랍습니다. 리움 미술관에서는 이런 장누벨의 장점이 가장 드러나지 않아서 새 메스 중 겉보기에는 작가가 누구인지 가장 모르게끔 디자인되었습니다. 지붕의 처마라인과 매시브함이 표현되는 작품들이 있기는 하고 또 리움에서 한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장누벨의 대표작이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은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규모에서의 제약이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공간은 외부에서 보이는 메스가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품의 통합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전시가 가능한 특징이 있어서 어떤 오브제적인 작품은 집중도 있게 전시하고 어떤 작품은 공간적인 분위기와 함께 전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기에 탁월하고 합리적인 면이 있죠. 장누벨의 정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시도가 리움 미술관에 있었습니다. 바로 외장재입니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녹슬게 하여 흑색 피막을 만들어낸 블랙퍼티나 외장재는 리움에서 사용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공간과 외장재를 표현하는 데 탄화목, 페인트, 징크 외에 새로운 재료적 지평을 리움을 통해 열었다는 것이 겉보기에는 알기 어려운 점입니다. 블랙퍼티나는 단순한 어두움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텍스처와 함께 시간을 머금은 고풍스러운 어두움으로 표현됩니다. 또 내부의 기둥을 없애고 자유로운 박스형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스트 텐션 구조를 사용했다는 차별점도 있습니다. 세 개의 미술관 중 지하 공간 썬큰을 가장 잘 활용한 미술관이기도 한데요. 개비온 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자작나무가 블랙퍼티나와 대비되어 유리 넘어 보이게 연출하였습니다. 실제 나갈 수 있는 동선은 아니지만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명암의 대비도 있으면서 지하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전시 공간의 매력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을 때는 빛이 전시의 중요한 요소여서 유리창 너머 공간을 가려놓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누벨이 설계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나름의 장누벨 오리지널리티가 충분히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램쿠라스는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며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형태화하는 건축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옴에 따라 어떤 형태적 제약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작가주의적이었던 건축 설계와 디자인으로부터 탈피가 램쿠라스를 통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MA, MVRDV, BIG 등 수많은 현대 건축가의 결과물들이 명확하게 이건 누구의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 점점 어려워진 이유도 설계의 방식이 특정한 건축가의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언어에 기반하지 않고 이용자의 행위,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한 설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1세기 규모의 경제에 따라 건축 프로젝트 또한 거대화, 복합화되었고 단일한 언어와 구축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거나 진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발맞추어 설계 조직 또한 대형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정의 내리거나 특징 지을 수 없는 결과물들을 디자인해내는 건축사무소들이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설계사무소도 어떤 작가주의나 계보, 건축적 언어보다는 결국 산업화와 거대화, 복합화에 발맞춘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 그 기반으로 볼 수 있죠. 결국 건축사 사무소도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 실력보다는 국가가 어떻게 빚어내느냐,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램쿠라스는 그의 대표작인 시애틀 도서관만큼이나 이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표현 방법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이고 정적인 공간을 메스감 있고 정말 과감하게 띄워 올려버리는 배치를 선택하고 그 사이 생기게 되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와 융합을 유도하는 리딩룸과 리빙룸 그리고 믹싱 챔버를 공적이고 자유도 높게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탐구의 결과인 다이어그램과 실제 구축된 건축물이 이렇게 명쾌하고 탁월하게 일치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이런 건축가에게는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서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뉴홍익 프로젝트 당선안과 서울대 미술관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규모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요구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탐구와 그 프로그램 사이사이의 불특정한 행위를 예측하고 유도하는 것이 강점인 설계를 하는 회사 건축가이기 때문에 두 프로젝트의 비교를 통해서 아웃풋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프로그램 사이의 융합의 경우의 수는 제곱수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뉴홍익 프로젝트도 짧게 코멘트하자면 설계 퀄리티나 프리츠커 수상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은 아니지만 아웃풋을 보면 확실히 데이비드 치퍼필드나 렌조 피아노를 선정한 것은 약간의 판단 미스로 보여집니다. 마치 급식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미슐랭 3스타에게 용역을 요청한 셈인 것이죠. 못할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둘 대신에 앞서 언급한 MVRDV나 BIG와의 컨택이 성사되었다면 정말 우열을 더 가리기 힘든 컴페티션 그 자체로 토론의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대학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입니다. 뉴홍익 프로젝트는 제 모교이니만큼 별도로 다뤄볼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스케일에서도 램쿠라스의 색깔을 아주 잘 보여주는 리움미술관 아동교육문화센터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 램쿠라스의 작품에 자주 쓰이는 콘크리트 재질의 블랙박스가 감각적이고 메스감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동선을 따라 올라가면 또 다른 별도의 집의 인면이 보입니다. 어쩌면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 어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집처럼 보입니다. 램쿠라스의 스승이기도 한 OM 웅거스의 집 속의 집 개념이 리움에서는 약간의 뇌절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간 집 속의 집의 개념까지 나아가 있습니다. 공간의 명암과 크기의 대비를 통해 마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듯한 연출도 전시에서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교육문화센터는 전통적 방식의 예술품을 전시하기에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지만 캔버스에서 벗어난 입체적이고 큰 규모의 오브제를 넘는 공간의 예술로 나아가는 현대미술 전시와는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 건축학도 1학년일 때 보았던 서도호의 전시와는 아주 잘 어울렸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9월에 방문했을 때는 무슨 이상한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놓아서 전시에 대한 코멘트는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
리움미술관은 마리오보타를 깊게 파거나 숙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마리오보타가 컨셉 설계 단계까지가 아닌 시공 단계까지 참여한 새 건축가 중 유일한 건축가로서 전체적인 리움미술관의 구성과 조율의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오보타의 손길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마리오보타의 디자인과 의도를 고려해볼 만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마리오보타가 설계한 고미술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는 M1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상층부로 먼저 올라가서 내려오며 진행되는 고미술 전시는 4층 푸른빛의 문양 한점, 3층 흰빛의 여정, 2층 감상과 취향, 1층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M1은 특히 전시 방식적으로 정말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찻잔을 전시한 공간은 약간의 소름이 돋기도 하죠. 각층 전시가 끝날 때마다 메인 동선인 회전 계단을 마주하게 되며 역사의 시간적 흐름과 전시의 주제의 환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사실 리움미술관은 한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의 방문객 수가 도드라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심도 깊은 한국의 고미술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는 M1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M1은 무료입니다. 또 가장 메인이 되는 미술관의 로비가 이 회전 계단의 하부에 천창 역할을 하고 있죠. 리움은 라인업이 너무 대단해서 사실 그 태생부터가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흑백요리사 팀전에서의 100팀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들 세계 건축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니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만 하는 디자인을 했다면 고기의 방에 100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율과 최종적인 결정권을 각 건축가의 자율성을 보호하며 마리오보타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태생적 한계를 잘 극복해내고 생선의 방에 100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마리오보타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에 시공간적 왜곡을 일으킬 만큼 형태적 아우라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리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다 보니 시공간의 왜곡은커녕 정면에 있는 정원, 그라운드 갤러리와 새 메스가 어우러지며 멀리서 봤을 때 조화를 이루어버리게 되죠. 또 고미술 전시를 고려한 M1에 대한 메인 설계를 맡았다 보니 빛을 강제하여 명암의 대비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전시 영역에서는 일절 허용할 수 없다는 것도 마리오보타의 정수를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사익기를 통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보타의 인면, 벽돌 디자인의 리듬감과 장누벨의 블랙 퍼티나를 활용한 인면 등 재료의 맛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 메시브함만 돋보였던 장누벨이 디자인한 처마선에서 격자의 패턴의 메쉬가 읽히는 나름 반전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리움 미술관에 가셨다면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움 미술관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총괄한 사무건축사 사무소가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내는 능력은 탑급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리움 미술관이 밥보다는 죽에 가깝긴 하지만 말이죠. 미술관 설계는 건축가에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건축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성이 강하면 미술품을 감상하기보다 공간이 앞서게 되고, 그렇다고 건축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없이 디자인된다면 그 또한 미술품의 감상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리움은 여러 번 가도 질리지 않으면서 고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융화와 융합의 여지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읽히는 잘 끓인 본죽의 치즈, 낙지, 김치죽 같은 건축물입니다. 이것으로 대학 교수님들의 팀플을 한다면의 현실판인 리움 미술관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성모 성지는 병인박해 때 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피 흘린 순교지로서 1991년 성모 순례지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마리오보타가 설계를 맡아 2020년 남양성모 성지를 준공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성모 성지 대성당은 약 1,500평 규모의 건축물이지만 사실 4만 평 이상의 대상지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대성당으로 접근하는 길 자체가 순례길과 같은 둘레길을 통해 접근하게 되어 있고, 야외 예배당의 존재와
남쪽으로 높아지는 대지에 순응하는 듯이 배치되어 있는 대성당 등을 보았을 때 대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계획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지의 흐름과 건축물 그리고 조경이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굉장히 따로따로 놀고 대지와의 관계가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물의 후면 부분 외에는 없으며 주로 상부, 자연광에 대한 고려가 전부이고 땅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평적인 요소는 건축물을 경험하는 내내 부족하기에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며 사실 건축물 자체가 엄청난 시공간의 왜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지에 순응한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확실히 알바로시자 때와는 다르게 내가 이 대지를 이겨먹겠어 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읽혀지는 건축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로 보지 않는 것이 확실히 더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사실 마리오보타의 형태적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에서는 도시의 맥락마저도 극복하고 압도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도 건축가마다 다양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마리오보타도 자연에 순응하는 해석을 했다고는 할 테지만 말이죠. 저는 사실 많은 건축가들이 두 가지, 바로 자연과 도시에 대해 숭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무조건적인 최우선의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자연을 생각하고 도시와 사회를 생각한다면 인간의 건축적 행위의 출발점부터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인간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개발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자연을 이미 거스르는 것이고 자연을 인간이 즐기고 가꾸는 개념으로 보는 기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또 개발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소수의 자본가, 권력, 종교적 지위를 포함하는 이윤을 위한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도시와 사회를 고려한다는 것은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점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건축가들은 자연과 사회를 최우선시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차라리 인간을 위해 자연의 어떠한 부분을 인공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혹은 부동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많은 공공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와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건축가들의 언어가 더더욱 건축 디자인을 신성한 대상으로 만들고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대화를 더욱 멀리 떼어놓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토대가 되시는 궁극적인 분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간격이 무시되고 경시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패티시즘, 물신숭배가 들어서나니 이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썩어질 사람이나 그것의 정신적, 물질적 창조물이나 조형물이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이러저러한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버린다. 이렇게 해서 거짓신, 우상이 세워진다. 제 영상에서 비평하고 설명하는 많은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굳이 많은 인문 철학적 바탕 없이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며 또 모호하지 않게 최대한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을 탐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건축 디자인과 설계라는 영역이 모호하고 접근할 수 없는 통용되지 않는 언어들의 연속으로 비유되어 동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정원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가꾸며 말과 새, 자연을 사랑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시대적 보편자이자 실존적 위선자인 루돌프를 정말 덤덤하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연출합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과 생활하는 방식들이 그의 실존이 아니고 높은 담 너머에 있는 대상자가 외면하고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곳까지 함께 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실존적 실체라는 충격적인 사유를 하게끔 해준 영화를 보며 건축가도 이러한 위선적 위치에 있기 너무 취약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결국 자연을 생각한다 하지만 건축 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폐기물과 사상자 발생률은 그 어느 업종도 뛰어넘어 버리는 불편한 원죄가 있기도 하죠. 따지고 보면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내 집 쪽은 아름다운 자연을 말할 수는 있지만 벽 너머에 있는 수용소의 현실에는 자연 혹은 인격을 파괴하는 일들이 자행되기에 건축가들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 언어인지 그리고 실존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검증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므로 최종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겠죠.
남양성모성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양성모성지의 대성당은 특히 빛이라는 자연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스킬로 몰빵한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의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방식만 해도 강단 뒤에 가운데 수직으로 길게 찢은 빛, 강단 상부에 거대한 두 개의 굴뚝을 통해 떨어지는 빛, 예배 좌석 고측창을 통해 떨어지는 빛, 고측창에서 떨어지는 빛을 수직의 나무 루버를 통해 보게 되는 빛, 여러 빛들이 다시 벽돌들을 반사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빛 등 자연광만으로 이미 여러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고 단순히 조도가 밝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여러 빛이 겹쳐져서 은은하고 점진적으로 밝아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연광에 겹쳐진 여러 레이어 위에 부유하고 있는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날씨에 따른 변화도 어떨까 궁금함이 들게 합니다. 근대 이후의 종교시설, 특히 교회는 이러한 자연광으로 공간의 긴장감과 카리스마를 연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보통은 자연광으로 가장 메인된 요소를 바로 인식하게 만들곤 하죠. 안도다다오의 빛의 교회, 르꼬르비제의 롱샹성당, 또 교회는 아니지만 루이스 칸의 킴베라트 뮤지엄, 그리고 앞서서 설명하였던 알바로 시자의 수많은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직접광이든 간접광이든 공간의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가장 주된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리오 버타는 빛의 요소를 단편적이고 강력한 한 요소로 명확하게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 요소들이 받아들이는 자연광의 광량이 모두 적지 않은 편에 속하기에 앞서 설명했듯이 빛 속에 붕 떠있는 부유하는 느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약간의 산만하고 집중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는 빛의 교회를 예로 들자면 가장 메인이 되는 십자가 모양의 자연광이 남쪽 면에 나 있어서 빛을 더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험자의 입장에서는 역광이라고 느낄 정도가 되기도 하죠. 사진을 찍으면 그 명암이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롱샹성당도 대성당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주된 면은 남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양성모성지의 고측창과 중심에 나 있는 창들은 모두 북향으로 나 있습니다. 굴뚝을 통해 떨어지는 빛은 남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지만 공간에서 가장 오브제적인 빛입니다. 고측창과 중심에 찢어진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들은 북향이므로 과도한 눈부심은 지양하면서 마치 자연광을 활용한 간접 조명같이 느껴집니다. 마리오 보타는 공간을 비추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활용된 자연광들의 겹빛으로 대성당의 성스러움을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회 건축은 참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적지 않은데요. 십자가의 예수상이 있는 것과 강대상 양쪽에 걸려있는 성화가 바로 그 큰 차이점 중에는 하나일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 출발점인 종교개혁부터 우상숭배에 부정적이었으며 십자고상, 예수상을 포함하여 예식용으로 쓰는 것까지 우상숭배의 범주로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해놓고 세계에 유례없는 예수상을 건축하고자 한다니 한국교회연합, 얘네들은 뭐하는 애들인가 싶네요.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의 십자고상은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긴 머리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잘생긴 예수님 조각상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줄리아노 반지가 디자인한 십자고상과 성화는 규모적으로나 매달려 있는 방법적으로나 굉장히 포스트 모던하고 일반적인 성당 계획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어쩌면 앞서 설명드린 잘생긴 예수님 조각상과는 다르게 디테일이 부족한 듯한 이 조각상은 첫 번째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성화에는 설계자인 마리오 보타와 남양성모성지 성역화를 담당한 이상각 신부가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이색적으로 다가오고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안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배치에 대해서 남양성모성지는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양성모성지의 배치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배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입구와 경사지, 접근 방향과 대성당 예배 공간의 입구가 정반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대지에 대해 굉장히 어색한 해석입니다. 만약 대상지 전체적인 주출입구가 남쪽 최상단에 나 있다면 이 접근은 아주 합리적이었을 테지만 주출입구가 4km 떨어진 가장 낮은 지대의 북쪽에 있는 상황이라면 예배 공간의 주출입구를 굳이 남쪽으로 낸 것은 이럴 수도 있다의 범주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의 범주입니다.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당의 경사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객석만큼이나 과도한 경사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절토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 건축 면적 그대로 지하를 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뒤에서부터 대성당에 접근을 한 타당성이 더더욱 없는 이유입니다. 형태적 왜곡을 일으킬 만한 두 기둥의 장엄함을 위해 배치와 실사용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 180억을 쏟아부은 제사상 같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당 건축을 봐도 진입 방향과 예배당에 들어오는 방향이 반대되는 것을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성지의 성당이어도 그러하고 마리오 보타의 작품 스스로도 전무합니다. 두 기둥이 또 형태적으로 그 위치에 있었어야 했는 얼마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당장의 노틀담 대성당과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만 놓고 본다고 해도 충분히 성당의 주출입구와 형태적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례들이 즐비하니 이 또한 더더욱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성당 설계의 과거로의 역행 정도가 아니라 건물을 그 자체적으로 섬기던 신전시대로의 회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성당으로서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를 보고 마리오 보타는 고행의 일부를 위해 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했던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형태적 왜곡을 일으키는 두 기둥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실사용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계단이나 통로가 억지적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설명인 것이지 무슨 순교자의 고행이니 뭐니 한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렇게 솔직하게 말할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설계라는 뜻입니다. 마리오 보타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이 지어지기까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순교자의 고행을 생각하여 비합리적으로 돌아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지만 퀄리티 높은 자연광을 잘 받아들이고 간접 조명을 잘 설계한 리조트나 호텔에서의 공용시설 통로처럼 읽히지 순교자들의 고행을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실 고행과 관련한 너무 좋은 사례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이 있다 보니 고행을 느끼는 통로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1층 출입구 돌자마자 있는 엘리베이터로 바로 예배당에 접근 가능한 동선이 있기 때문에 처음 건축물을 경험해본 사람 외에 매번 남양성모성지를 오는 사람이라면 누가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그 길을 뺑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동선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판 묘자리를 만들어 놓은 제사상 건축물을 이렇게 비판적 시선 없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저 빼고 모두 꿀잼 몰카 찍는 줄 알았습니다. 시공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두 개의 빛 굴뚝, 빛 기둥도 스케일감에 있어서 실패한 느낌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마리오 보타의 이전에 충분히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서와 같이 두 개의 빛을 받아들이는 붉은 벽돌로 만든 기둥이 주요 형태적 요소로 구성하였지만 남양성모성지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디자인입니다. 이 당황스럽고 거대하면서 또 정면은 북향이어서 그늘까지 지게 되는데 스케일 대비 디테일도 부족하게 되니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민자입니다. 멀리서는 형태적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헉스러워지는 남양성모성지는 마치 묘자리나 제사상과 같은 건축물이라는 감상평을 내리게 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케일에 따라 조감과 투시에서도 모두 탁월함을 보였던 여러 해외 건축가들의 좋은 사례들과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성당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남양성모성지에 있는 경당은 오히려 의외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서양식 트러스 구조의 건축물이지만 목구조의 맛이 정말 잘 살아있고 끝에 나있는 뷰라든지 뭔가 서양적인데 동시에 동양적인 오묘한 느낌이 매력적이어서 잘만 리모델링하면 경당으로서 정말 큰 가치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당이었습니다. 또 남양성모성지에는 피터 줌터의 경당 혹은 티하우스도 계획 중이라고 하죠. 후문에 의하면 설계 기간으로 6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무후무한 요청이지만 이런 요구들을 수용해도 모셔올 스타 건축가이니 참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현재 현장에서 비계 설치로 계획한 안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의 구상, 검증의 검증까지 모든 스케일에서 남양성모성지 대성당보다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터 줌터의 티하우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실 나이가 올해로 81세이기 때문에 설계 계약 기간 내에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의 여태까지 작품성과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상상도 하게 됐네요. 이상 나 빼고 몰카 중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양리는 평범하고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지만 1951년 미군이 쿠니 사격장을 만들어 공군의 기총 사격과 폭탄 투하가 매일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매일 80에서 150데시벨의 소음과 화약, 그리고 농가에 폭탄이 떨어지는 공포와 피해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매양리입니다. 2010년 대법원은 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 3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매양리 평화기념관 건립까지 이르게 됩니다. 54년간 쿠니 사격장은 오폭과 불발탄 관련으로 12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직간접적 부상과 피해 등의 분명한 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만 1951년이면 6.25 전쟁이 한창이었고 서울의 경우 비행사격 훈련이 아니라 폭격이 이루어지던 전시 상황이니 사격 훈련장이 생긴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격장이 2005년까지 폐쇄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는 점과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500만 평 연안의 어장과 50만 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했다는 내용은 충분히 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겠죠. 그러나 애초에 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게 된 이유와 이곳에 비행 사격장이 생겼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찰 없이 사격장으로 쓰여서 우리는 고통받았다의 메시지만으로 당사자도 그닥 원치 않은 방향으로 190억 원의 기념관을 지을 만한 거리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이고 근본적 원인이 되는 연평도와 천안함에 대한 기념관보다 규모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 왜 더 과대한지에 대한 이유를 건축물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잘 모르겠고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건축물은 2021년 세워졌지만 그 안에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비평과는 별개로 내부 컨텐츠는 정말 참담합니다. 애초에 이 건축물이 세워지는 당위성 자체가 부족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매양리 평화기념관은 사진에서부터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리오 보타 작품답지 않게 대칭적 형태도 아니고 그가 자주 사용하는 붉은 벽돌이 보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수직적 요소에는 마리오 보타 작품에서는 거의 선보인 적 없는 비교적 싼 재료인 콘크리트의 흰색 페인트 마감으로 아주 밋밋한 민자의 재료 선정이 의외입니다. 재료의 수평적 리듬감으로 대칭적 장엄함을 자주 표현했지만 수평 메스의 지그재그 패턴과 수직 메스의 수평적 패턴 모두 단순한 재료적 리듬감이 아니라 실제 구축술적 리듬감을 구현해내서 올해 81세의 건축가의 작품이라고는 상상치 못할 정도로 신선한 메스 디자인이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기념관입니다. 첫인상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건축물의 입구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뜨억스럽습니다. 수평 메스의 지그재그 영상이 매양리 로고 M에서 왔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했고 지그재그로 꺾이는 리듬의 스케일과 벽돌 스케일이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한 번 더 경악했습니다. 실제 벽돌 말고 리움에서 썼던 벽돌 같은 느낌을 주는 테라코타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했어야 적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벽돌을 쌓는 방향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면, 좌우 측면, 천장을 모두 벽돌로 둘러놓고 감상과 동선을 유도하는 수평 메스의 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투시도에서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서면 계속되는 이질감 속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경험이 연속됩니다. 내부는 기본적으로 천장과 벽, 기둥 모두 백색으로 전시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미나실은 하얀 공간 창 너머에 붉은 벽돌로 싼 원기둥이 연속되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데 낮에 조도 조절이 안 돼서 세미나실로 잘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천창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향으로 나 있습니다. 실내의 조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기 위한 천창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축물 먼저 디자인하고 그에 맞게 찢어버리는 그닥 공들여 계산하지 않은 투박한 천창이라고 보여집니다.
밤에는 조명과 함께 풍성한 공간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계속 생각을 더듬다 보니 3년 전 비긴 어게인에서 봤었네요. 이 말인즉슨 이 기념관이 최소 3년은 방치되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서는 주 출입구와 다르게 벽돌 사이즈와 기둥의 두께가 스케일적으로 아주 적절해 보였습니다. 세미나실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정확한 용도와 필요성, 공간 구성적인 의문이 많아서 매양리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진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합니다. 약간의 참담함을 느끼며 기념관의 존재 의의와 기대감 자체를 없애버리지만 사실 매양리 평화기념관의 본체는 수직 메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8층 규모의 전망대는 가장 마리오부타답지 않은 재료와 메스 디자인이지만 매양리의 역사를 건축물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하게 하며 이 기념관의 존재 의미를 느끼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을 특히나 좋아합니다. 어떤 기본적 플롯 혹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끝난 역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다시 입체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연출이 일품이죠. 오펜하이머가 그러했고 덩케르크 또한 그러합니다. 이 매양리 평화기념관 전망대는 가히 덩케르크에서 보여줬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적 연출이 건축물로 환생한 듯한 아주 훌륭한 설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각 층의 층고가 높지 않은데 구조적 부하가 발생하는 원형 캔틸레버 구조이기 때문에 보의 두께도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확 트인 마냥 시원한 전경을 보여주는 전망대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와 아래의 제한된 전망을 보여주며 마치 시네마스코프 2.35:1 비율로 쿠니 사격장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한된 비율로 전망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은 쿠니 사격장을 과거로 이미 평가가 끝난 역사로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영화관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장면을 보며 그 당시 그 현장에 위치시키게끔 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로로 찢은 전망은 여타 여러 건축가들이 보여주는 가로로 길게 찢은 창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릅니다. 건축가의 적당한 크기로 찢은 창을 통해 봤던 자연 경관들은 하나의 잘 찍은 사진 작품을 감상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매양리 평화기념관의 전망대는 처음 아이맥스를 보았던 경험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의 각 층별마다 경험하게 되는 시퀀스도 정말 탁월합니다. 2층과 3층에서는 후니 사격장의 지붕들과 관제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갯벌,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대체적인 땅에 대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4층을 넘어 5층부터는 점점 사격장 막사의 지붕들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폭격의 목표물이 되었던 농섬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다도 가까웠던 해안가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앙상한 모습만 남은 농섬에 집중하게 하면서 고요한 바다를 보게 합니다. 6층과 7층은 점점 농섬과 바다도 보이지 않게 되다가 마지막 8층에서는 위쪽에 가려져 있던 프레임이 사라지며 수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사격 훈련을 했을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이 건축물을 괜히 덩케르크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 바다, 하늘로 이어지는 연출된 시퀀스를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각 지점에서 벌어졌을 상황에 대해 집중시키고 과거 쿠니 사격장에서 벌어졌던 비행 사격의 시점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이 정말 훌륭하고 결국 이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당해버렸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마시고 꼭 2층부터 올라가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각 층마다 경험이 연속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전망대의 끝판왕은 뉴욕에 위치한 헤더웨이의 베슬이 있습니다. 스케일과 퀄리티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베슬은 무한히 연속되는 계단을 오르며 전망대의 감상을 하나의 통으로 경험하게끔 합니다.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슬에 오르는 사람들의 어떠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불러일으키는지 입장료를 받고 단독으로 오르지 못하게 2명 이상 입장하도록 해도 계속해서 투시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입장에 제한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매양리 평화기념관의 전망대는 그런 허무주의나 니힐리즘에 빠질 만한 곳은 아닙니다. 각 층마다 시퀀스가 확연히 달라지고 그게 하나의 연속된 통짜 느낌의 경험이 아니라 각 층을 오를 때마다 하나하나 짜여진 의도 혹은 스토리가 읽히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전망대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생 무상과 윤회라는 느낌에 빠질 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 원형 메스를 선택하여서 어떤 위치에서 볼 때는 인터스텔라의 쿠퍼 스테이션을 떠오르게 할 만한 우주에 떠 있을 법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이 건축물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매양리 평화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긴 하지만 전망대의 높은 설계 퀄리티와 건축적 좋은 경험으로 매양리 평화기념관 추천드리면서 마리오 오타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